전화를 걸어요. 또 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립니다. 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받아도 공허해요. 빈 방. 자녀의 방은 텅 비었고 나는 누구인가요? 30년을 엄마 아빠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저 혼자 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착이 사랑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빈 둥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광장으로 나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아이들 깨우러 방문을 두드렸죠. 도시락 싸고 교복 챙기고 현관에서 손 흔들던 시간. 그런데 지금은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를 씹어요. 씹어도 맛이 없습니다. 자녀 방문 앞에서 멈춰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또 잡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요. 정리된 책상, 먼지 쌓인 트로피들, 모든 게 박제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폰을 꺼내들어요. 카톡을 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전송. 10분 후 또 보냅니다. 저녁을 뭐 먹을 거니? 읽음 표시만 계속 쳐다봐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이 밀려와요. 전화를 걸어요. 1번, 2번, 3번. 짧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뚝. 끊긴 통화음이 귓가에 울려요. 거울을 봅니다. 50대 중반의 내 얼굴. 나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존재 이유가 뭐지? 이 질문이 목을 조여옵니다. 키케로가 다가와요. 그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늙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던 역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부모라는 역할로 나를 규정했어요. 자녀가 독립하자 그 역할이 사라졌고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 너 잘더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을 참 자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말 뒤에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 없이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나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키케로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 두려는 순간 우리 자신의 자유도 함께 잃는다. 집착. 그것은 사랑의 얼굴을 한 감옥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자녀를 질식시키는 독이었다면 이 장에서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며칠 후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몇 주 만이에요. 금요일부터 준비했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장봐오고 이불을 새로 갈고 방을 청소합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문이 열려요. 하지만 자녀는 피곤한 얼굴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 하지만 자녀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어색한 침묵,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요. 요즘 연락도 없고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바빠서요. 그리고 다시 침묵.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 누구 만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나이면 결혼도 생각해봐야. 자녀의 표정이 굳어져요. 엄마 그만해요. 집에 올 때마다 맨날 이래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혼자 남은 식탁.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키케로가 나타나요. 그는 아우토리타스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도덕적 권위예요. 진정한 권위는 명령에서 나오지 않는다. 삶의 궤적에서 나온다. 나는 자녀에게 권위를 강요했어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부모 말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강제하는 순간 권위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권위를 잃어가던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너희는 나를 존경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젊은 세대는 외면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이에요. 키케로는 탄식했습니다. 강요된 순종은 우정이 아니듯 강요된 효도는 사랑이 아니다. 일요일 자녀가 떠났어요. 현관에서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 문이 닫힙니다. 다시 혼자. 소파에 주저앉아 자녀 방을 봅니다. 다시 텅 비어 있어요. 키케로가 말합니다. 권위는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나는 존경을 요구했지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했습니다. 집착과 통제욕, 그 밑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독이 있어요. 키케로는 이를 자녀를 트로피로 삼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3장에서 이 독이 로마 귀족 가문들을 어떻게 몰락시켰는지 목격합니다. 자녀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SNS를 열어봅니다. 자녀의 계정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제 올라온 사진이 보입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행복해 보여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는 저렇게 잘 웃네. 질투가 밀려와요. 친구들에게, 자녀의 그 시간에게, 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게요. 댓글을 달까 고민합니다. 요즘 잘 지내는구나. 엄마는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간섭처럼 보일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울을 봐요.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봅니다. 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진실이 보입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를 소유하려 했어요. 키케로가 다가옵니다. 그는 로마 최고 명문가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스키피오 방문, 그라쿠스 가문, 카토 가문, 찬란했던 이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녀를 가문의 트로피로 삼았다는 것.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집정관을 배출했다. 너도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네 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자녀의 재능도 행복도 꿈도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가문의 명예, 부모의 자랑거리만 중요했습니다. 키케로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자신을 사랑했다. 결과는요? 자녀들은 무너지거나 도망쳤어요. 어느 쪽이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나는 어땠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자랑스러워했어요. 친척들에게 말하고 다녔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뿌듯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불안해했어요. 그건 너무 불안정해. 안정적인 데로 가야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녀의 행복을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후자였습니다. 나는 자녀를 나의 연장선으로 봤어요.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였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를 빛내주는 존재였어요. 키케로는 이를 소유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소유하려는 욕망. 통제라는 이름의 사랑은 결국 파괴를 낳는다. 생각해보니 나는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핑계로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내 손을 벗어나면 나는 무가치해진다.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어진다. 그래서 자녀를 계속 묶어두려 했어요. 의존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로마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장의 절대 권력.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졌습니다. 결혼도 직업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키케로는 이를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곧 권위는 아니다. 오히려 권력은 종종 권위를 파괴한다. 통제할수록 존경은 사라지고 강요할수록 사랑은 식어갔어요. 결국 로마의 가족 제도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봐요. 나는 자녀를 나의 트로피로, 나의 작품으로, 나의 소유물로 봤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살게 하려 했어요. 키케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녀를 놓아주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자기 자신도 놓아주지 못한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에요. 집착, 통제, 소유욕, 이 모든 독을 이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2막에서 키케로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명령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서 나온다고요. 자녀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 비밀, 아우토리타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집착도, 통제욕도, 소유욕도 이제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라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두려움이 밀려와요. 자녀를 놓아주면 정말로 혼자 남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오래전 산책들이 꽂혀 있어요. 먼지를 털고 한 권을 꺼냅니다. 키케로의 의무론. 펼쳐보니 밑줄 그어진 문장이 보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경에서 나온다. 눈을 감아요. 키케로의 모습이 떠올라요. 기원전 63년 로마. 키케로는 집정관이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자리. 하지만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신인, 노브스 호모, 평민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막강한 재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를 이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우토리타스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설명했어요. 아우토리타스는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그의 직함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따랐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일관된 행동이 권위를 만들었어요. 키케로는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보여줬어요. 나는 네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뿐이다. 책을 덮습니다. 나는 어땠나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말로는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 삶은요? 자녀 앞에서 남 욕하고 TV 보며 시간 낭비하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키케로는 이를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경멸받는 태도였어요. 말로만 가르치는 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 삶으로 보여주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르친다. 자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삶을 봤기 때문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할머니를 모시던 모습을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줘?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때 자녀의 눈빛이 기억나요. 뭔가 배우는 듯한 표정. 그 뒷모습이, 그 행동이 자녀에게 진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자녀가 우러러볼 수 있는 뒷모습을 가져라.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지금부터라도 책상 앞에 앉아요. 노트를 꺼내 적어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다고요? 그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요? 그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키케로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권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당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펜을 듭니다. 적어봐요. 내일부터 나는 책을 읽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봉사활동을 알아보겠다. 나 자신을 돌보겠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던 그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키케로는 미소 짓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잡아라.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존엄을. 창밖을 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권위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자녀와의 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5장에서 키케로는 참나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큰 나무가 어떻게 작은 풀들에게 공간을 내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정한 사랑인지를요.
계속됩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어젯밤 적어놓은 노트를 봅니다. 나를 위한 계획들. 읽다가 문득 멈춥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전히 불안해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자녀가 돌아올까요? 거리를 둔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걷다가 큰 참나무 앞에서 멈춰요. 나무 그늘 아래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풀들과 꽃들이 무성합니다. 키케로가 나타나요. 참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키케로는 우정론에서 이 비유를 사용했어요. 큰 나무는 훌륭하다.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새들에게 집을 준다. 하지만 나무 바로 밑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왜일까요? 큰 나무가 햇빛을 모두 가리기 때문입니다. 양분을 모두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무 밑에 작은 생명들은 자랄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녀는 자랄 수 없다. 나는 자녀에게 참나무였어요. 모든 것을 주려 했습니다. 사랑도, 조언도, 도움도. 하지만 그 그늘이 너무 컸어요. 자녀가 스스로 햇빛을 받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뿌리내릴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모든 걸 해주려 할수록 자녀는 성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키케로는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거리, 이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거리를 둔다는 게 관심을 끊으라는 뜻은 아니겠지? 키케로가 고개를 젓습니다.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이다.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참나무를 다시 봅니다. 나무는 조금 떨어진 곳에 풀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풀들이 스스로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게 둡니다. 때로는 풀들이 시들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달려가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서 있습니다. 풀들은 그렇게 강해집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다. 가슴이 뜁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두려워요. 자녀가 실패하는 걸 그냥 봐야 한다고?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 해야 한다고? 키케로가 말합니다. 모른 척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고. 벤치에 앉아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자녀 인생의 주연이 되려 했어요.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길을 닦아주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요. 키케로는 새로운 역할을 제안합니다. 멋진 조연이 되라. 조연은 주연을 빛내주는 존재예요. 필요할 때 곁에 있지만 주연의 무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를 때 응답하지만 부르지 않을 때는 무대 뒤에서 기다려요. 자녀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참나무의 지혜예요. 거리를 두되 사라지지 않는 것,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 믿어주되 방치하지 않는 것. 폰을 꺼내요.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요. 대신 메모장을 엽니다. 나의 새로운 원칙.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돕는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는 알아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녀가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을 주는 거라는 것을요. 키케로가 미소 짓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는 자녀가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부모다. 공원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시간은 남아 있어요. 자녀에게 쏟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제3막에서 키케로는 마지막 해답을 제시합니다. 방구석을 벗어나 광장으로 나가라고요. 로마의 아고라처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어른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정막이 나를 맞이해요.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거실을 둘러봐요. 소파, TV, 텅 빈 식탁. 나는 여기서 뭘 하며 살아왔지? 자녀에게 전화하고, 자녀 SNS 확인하고, 자녀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자녀가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카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요? 키케로가 나타납니다. 광장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고대 로마에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거래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공간. 키케로는 노년에도 포럼에 나갔어요. 집에 틀어박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고립은 죽음이고 연결은 생명이다. 키케로는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로마인들을 봤어요.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을 비난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반면 포럼에 나가는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동체에 기여했어요. 그들은 늙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엽니다. 검색해봐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봉사단체, 취미 동아리.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 나이에 어색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키케로의 목소리가 들려요.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심호흡을 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손가락이 떨려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목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옷장을 열어요. 뭘 입어야 하지? 고민하다가 단정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을 봐요. 긴장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기대감도 보입니다. 내가 정말 나가는 거야?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요. 뒤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키케로가 속삭여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가요. 도서관까지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강의실 앞에 도착했어요. 안을 들여다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떤 이는 혼자, 어떤 이는 친구와 함께. 모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자리에 앉아요. 옆 사람이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러네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강의가 시작돼요. 강사가 말합니다. 오늘은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우연일까요? 키케로의 말이 울려 퍼져요. 노년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육체는 약해질지 몰라도 영혼은 더욱 성숙해진다. 강의를 듣는 동안 나는 깨달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녀가 떠난 후의 공허함, 존재 이유를 찾는 고민,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폰을 봐요. 자녀에게서 연락은 없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나에게도 내 삶이 생겼으니까요. 키케로가 미소 짓습니다. 광장에 나간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났다. 방구석을 벗어나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7장에서 키케로는 늙지 않는 영혼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가르치려 드는 꼰대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현자가 되는 법을요. 나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때
노년의 고립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목요일 강의가 기다려져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강의 후 차를 마시다가 박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끼리만 배우지 말고 뭔가 해볼까요?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좋죠.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건가요? 네, 숙제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거래요. 순간 망설여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내 자녀하고도 제대로 소통 못했는데. 그날 밤 키케로가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은 생각보다 많다. 키케로는 말년에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내가 배운 지혜를. 키케로는 꼰대와 현자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꼰대는 내 말이 맞아, 너희는 들어야 해 라고 강요합니다. 현자는 내 경험은 이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죠. 꼰대는 자기 방식을 주입하지만 현자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키케로는 말했어요. 진정한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지역 아동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멘토링 날. 센터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떠들썩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안내해줘요. 초등학교 4학년 민수예요. 부모님이 모두 일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안녕, 민수야. 나는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선생님? 아니에요. 너무 권위적이죠. 나는 할머니야. 너랑 친구하고 싶어서 왔어. 민수가 조금 긴장을 풉니다. 숙제를 함께 봐줬어요.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민수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좋아, 한번 해봐. 틀려도 괜찮아. 민수가 풀어요. 틀렸습니다. 하지만 혼내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실수했구나. 다시 해볼까? 민수가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엔 맞췄어요. 와, 내가 했다.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해봅니다. 오늘 내가 민수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겁니다. 키케로가 말합니다. 노인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지식은 정보예요. 하지만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강요했지만 민수에게는 나눴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보입니다. 키케로는 말했어요. 육체는 늙지만 영혼은 늙지 않는다. 영혼의 나이는 당신이 얼마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세상과 단절됐었어요. 자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강의실에서 배우고, 아이들에게 나누고, 친구들과 교류해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습니다. 민수에게는 숙제를 도와주는 할머니, 강의실 친구들에게는 함께 배우는 동료, 자녀에게는 언젠가 다시 찾고 싶어질 엄마. 키케로가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주는 것을 배웠으니까. 침대에 누워요. 오늘도 자녀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눈을 감아요. 평화로워요.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찾았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모든 여정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공동체 안의 확실한 존재감, 키케로가 말하는 가장 화려한 노년, 혼자여도 충만한 삶, 그 승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아요. 오늘은 화요일, 민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목요일엔 인문학 강의가 있고 토요일엔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달력을 봐요. 내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요? 심장이 뛰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대예요. 그래, 언제든지 좋아. 기다릴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려요. 문을 여니 자녀가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포옹합니다. 따뜻해요. 거실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내요.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SNS 보니까 이것저것 하시던데요? 응, 강의도 듣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 멋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활동적인 줄 몰랐어요. 자녀의 눈빛이 다릅니다. 존경이 보여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죠. 자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한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가 너무 집착했어. 미안해. 이제는 달라 보여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이번엔 내가 자녀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가 먼저 말하더군요. 회사 일, 친구들 얘기, 요즘 고민. 나는 들어줬어요.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습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요즘 엄마가 제일 편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녀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키케로가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축하한다. 당신은 해냈다. 키케로는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찾았다. 맞아요. 나는 이제 알아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에요. 침대에 누워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어요. 6개월 전의 나를 떠올립니다. 빈 동지 앞에서 울던 나, 자녀에게 집착하던 나, 공허함에 갇혀있던 나. 하지만 지금은요? 나는 강의실에서 배우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친구들과 웃습니다. 자녀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키케로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져요. 가장 화려한 노년은 나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요. 일어나 커튼을 엽니다. 세상이 밝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민수를 만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봐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미소가 있어요. 키케로가 속삭입니다. 부모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광장에 설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의 인생이 시작된다.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가요. 광장으로 향합니다. 나의 자리가 거기 있으니까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 공동체와 연결되는 삶의 시작. 혼자여도 충만한 화려한 노년의 시작. 키케로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광장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핀다고요.